자,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 관련 지문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차, 금, 과라는 개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양도소득 산출세 계산해내는 과정, 양도차익 먼저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과세표준, 산출세 이런 순서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보셨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자 뺀 금액을 가리켜서 양도소득 금액이라 불렀었고, 자, 지금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 낼 때는 자,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일반 자산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때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바로 30%까지 공제를 적용을 하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됐을 때 얼마? 100분의 8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좀 오래전 지문들에서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 얘는 이제 미등기도 아니고 주택과 관련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된다. 오른편 2번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의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교재 110페이지 두 번째 지문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유기간 3년 이상이다 했을 때 토지 건물 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만 적용한다면 틀렸다는 거죠. 주택도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해서 만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좀 오래전 지문들이야. 3번 조정 대상적 외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자, 적용받을 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반 자산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는 뭐로 분류한다? 조정 대상적이 아니다라고 전제가 되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자산의 의미에는 토지 건물 외에 1세대 다주택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굳이 해석하면 그런 식이죠. 1세대 다주택자가 주택의 양도에 따라서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요 관련해서는 보유기간이 자 10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15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공제는 최대 얼마? 30%만 적용을 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고가주택일 때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 얼마? 80%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4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변수들이 많았었죠. 해서 일단 오른편 5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해서 틀렸죠. 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 보유기간 2년 6개월이다. 라고 하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교재 1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2번 소득세법 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문제들이고 지금에 와서 딱 하나 기억을 할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한다. 아마 문제 구성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을 깔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게 된다. 요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 법조문 구조상 뭐뭐 제외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해서 맞죠? 해서 지금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 되게 된다. 2번 지문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자, 3번 보유기간 17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라고 해서 자,
지금 일반 자산에 있어서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치가 뭐가 된다? 100분의 30. 이게 공제율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해서 옳게 구성했고요. 하여튼 여기는 조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구분계산, 통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등기는 어떻다? 바로 통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 차익은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1번 질문이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틀렸죠? 자, 토지도 부동산 등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 뭐가 된다? 부동산 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통산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2번 질문이요. 자, 2012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완전 어려운 얘기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그의 한 해 단위로 판단한다고요. 한 해 단위로 판단한다고.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뜨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특이한 게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부동산 등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그의 기준으로 다 통산하게 될 것이고 한 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양도 차손이 발생했고 지금 올해 5년 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5년 전 거하고 계산을 해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총론 파트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지만 이 소득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한 해 단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소득이 발생하면은 어떻다? 거기다가 소득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쫄딱 망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따로 이 작년 거하고 쳐주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문은 좀 까다롭게 나왔던 그런 문제에서 다시 기본 구조, 소득세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한 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 등이 있었고요. 주식 등 두 가지가 있게 되게 되는데 이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끼리 주식 등끼리는 다 주식 등끼리 통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대신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등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 정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계산 금액의 특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파트에서는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거의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보십시다. 2월 과세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죠. 2월 과세 얘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자, 배우자 또는 이제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취득 시기, 양도 시기 등을 논할 때 을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언제 증여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취득 시기를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먼저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이 사람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5년 경과되지 않아서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이 사안을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두 가지 이슈를 삼고 있어요. 첫 번째, 자, 어떤 사람이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한테 소위 증여할 수가 있을 것이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 증여하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한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자체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모습을 봤을 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증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갑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래서 쭉 가지고 있다가 어머 양도소득세 어마무시하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세금을 낮추려고 2020년에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일부러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한다고요? 2016년도에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을의 입장에서는
자, 취득세 내야 되고요.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될 겁니다. 자, 증여세도 이 사람이 내게 될 것이다. 증여세를 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20년도에 누구한테? 바로 B형한테 양도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럼 이제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2020년도에 양도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B형한테 바로 파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경우에 따라서 훨씬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때는 본질적으로 만약에 5년 내에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일단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 사람이 애초에 취득했던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나머지 문제를 계산을 하겠다. 즉 양도 차익도 자, 2001년도에 갑이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취득가액을 결정을 하고 보유 기간도 이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소위 이제 2월 과세라는 개념. 누가 자, 갑이 원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바로 자, 을이 낼 때 애초에 을이 마치 언제 갑이 취득했던 시기에 취득했던 금액 이걸 가지고 취득했던 것처럼 전제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겠다. 편법 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갑이 만약에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증여세 내더라도, 특히 이제 우리 부부간의 재산 증여 같은 경우는 얼마에 6억까지인가는 비과세 대상이 되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한 6억짜리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편법 쓴다고 어떻게 을한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증여세는 제로가 될 테고 취득세 좀 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10억이 됐다 하십시다. 그 사이에 그 부동산이 급등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으로 계산하고 등등등 요렇게 편법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증여받은 사람이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증여받은 시기가 아니라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증여했던 분이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하겠다? 바로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이게 2월 과세라는 개념이 됩니다. 대신 논의의 전제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해요.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 즉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뺀 금액을 양도 차익으로 계산할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로 취득의 시기. 자,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부의 특별 공제 또는 세율 등을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취득가액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머리 겁나 굴려서 이렇게 증여도 하고 등등등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법에서는 자,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 취득했던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게 5년 내 양도했을 때만 어떻다? 5년 내 양도했을 때만 이렇게 기준을 삼게 된다. 즉, 자,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단순화시켜야 돼. 만약에 6년 지나서 5년 경과된 상태에서 6년 차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야? 이 사람이 자, 증여받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시기, 또 증여받았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만 어떻다? 이 특례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부부, 그다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바로 2월 과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과세의 개념 딱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뜬금없이 2002년도인가 2012년도에
양도차손 발생하고 이번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통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5년 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 다시 갑시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었고 그 부동산의 가액이 5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도에 증여를 받게 됩니다. 2015년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자 관련 법에 따른 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8억이 돼 있는 상태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을이 병한테 양도한 시기가 5년 이내인 2019년도에 떴다. 2019년도에 만약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고 이때 가액을 10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5년 이내 양도한 케이스. 그러면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텐데 5년 내에 양도했으니까 을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텐데 첫 번째 지금 이제 취득가액은 얼마로 봐야 되고 5억으로 봐야 되고 자 취득 시기는 2010년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자 지금 이제 양도 가액은 10억이니까 양도 차익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5억 정도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 10년으로 이제 9년으로 계산을 해야 될 사안이 되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율도 적용을 받게 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다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도에 취득했다. 5억에 취득을 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도에 8억 됐던 시점에서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병한테 이 사람이 2019년도에 팔았다. 그럼 이제 5년 초과됐죠? 5년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5년이 초과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금액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자 10억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2억이 양도차익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개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년 초과와 5년 이내 문제 이렇게 보셨고 하여튼 이걸 이름하여 뭐라 한다? 2월 과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원칙 예외도 예외 등이 있지만은 이건 출제 기술상 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색칠을 입혀서 날려버렸고요.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지문 하나 보시고 나서 관련 기출 문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3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지문을 보게 되면은 자 소득세법 97조 2 제1항에 따른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애초에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맞죠? 용어 정리하셔야 돼. 증여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증여자. 증여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5년 내 양도한다.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셨고 2번 지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도 하지만 소득세법 97조 사항에 따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한 2월 과세가 적용된다면 이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을 한다 해서 오른편 되죠. 하여튼 세법이 요즘에 이제 출제 트렌드 중에 어려운 것이 이렇게 문장이 길게 나오는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를 뭐 많이 풀어가지고요 응용력을 배양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기본 몇 개만 계속 외우셔야 돼. 그래서 길어진 지문들을 쫓아가려고 계속 읽어보잖아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계속 다 읽어봅니다. 그럼 시간 자체가 아주 작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을 배우자 을에게 자 2012년도 3월 5일자로 증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2008년도에 지금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012년도라고 되어 있죠.
을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 2012년도에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2014년도에 병한테 매도를 하게 된다. 2014년도에 병한테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해석하게 되면 2014년도가 되게 되면 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얼마?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2014년도면 5년 이내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무슨 문제? 2월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2월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는 을이 되겠지만은 자, 애초에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자, 애초에 취득할 때 3억 정도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양도할 때 가액이 얼마? 10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은 얼마? 7억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양도 차익은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 7억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중 옳은 것은 해서 이때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라고 틀렸죠? 누가 양도했으니까? 을이 양도했으니까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2월 과세만 정확히 외우셔야 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2013년도인가, 23회 때 시험에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2월 과세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 건물이고요. 보유기간 얼마?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게 된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었었나요? 자, 3번쯤은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은 8억이다. 라고 해서 틀렸죠? 3억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자, 납부세액 계산 시 세액공제, 아직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경비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필수 비용이 필요경비란 자본적 지출의 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에서 갑과 을이 연대서 납세가 틀렸죠? 증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바로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한 문제야.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문제는 사안이 되게 복잡해요. 설명 간단히 드리고 이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만수무강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23회 때, 그 다음에, 자, 2월 과세, 지금 공부했던 게 25회 때 출제 포인트가 됐다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쉬운 게 시가 기준이라고 해서 자, 이런 경우 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수 관계인 을한테 자, 지금 병한테 자, 서술을 볼까요? 자, 이건 듣고 버리는 거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듣고 버리시는 게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왜? 지식은 늘어도 시험 문제 구성이 너무 어려운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전제 요건이에요. 왜? 요건 자체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13페이지 보게 되면 겁나 길죠. 자, 소득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보시게 되면 114페이지 위에 그 문장 엄청 긴 거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한다. 지금 114페이지 제일 위에 쭉 5글자 6칸 써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어쩌고 엄청 길잖아. 시험에 못 낸다고. 요건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낼 수가 없어. 출제 기술상.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야.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부동산을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에 대비해서 가액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겁나게 엄청난 금액을 때려맞게 돼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자, 지금 매형이 처남한테 증여를 합니다. 매형이 처남한테 증여를 해. 그리고 나서 자, 5년 내 뭘 하겠다. 지금
병한테 양도를 하는 케이스. 자, 그럼 이 경우부터 보십시다. 매형이 처남한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증여할 수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난 그런 매형이 있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없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건 분명히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매형이 처남한테 증여를 한다. 사촌형이 사촌 동생한테 증여를 한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세 관청에서 봤을 때는 어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개뻥 치고 있네 이렇게. 이건 있을 수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럼 얘들이 굳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람 간에 증여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라고 본다고요? 이건 세금 깎아먹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개수작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소리만 대충 감만 잡는 거야. 자, 지금 갑이 지금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병한테 지금 팔고 싶은 거야. 근데 바로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된다. 바로 양도소득을 엄청 때려맞게 돼. 그래서 중간에 토스를 시키는 거야. 을한테, 자, 배우자 직계손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을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증여를 받아서 을이 양도를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을의 취득가액은 뭘로 본다고 했어요? 당시 증여받은 금액을 넣다 취득가액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죠? 아니, 지금 배우자 직계손비속 간의 2월 가산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 받았을 때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어떻다? 취득 가액으로 계산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가액을 자 당연히 뭘로 봐야 된다? 양도 가액으로 봐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게 증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번 세금을 깎아먹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증여는 이런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얘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누가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 받은 사람이 5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지사당으로 보는 거예요. 을을. 그래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아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이유자 증여는 다른 얘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증여받아서 양도한 사람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데 비해서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이 안 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얘를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개념이야. 니들끼리 작당을 해서 마치 증여가 있는 것처럼 개수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냥 바로 누가 갑이 병한테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식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더럽게 긴 요건이 있다고.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갑이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된다? 원칙적으로 갑이 내야 된다.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 45년도 해방된 그 시점부터 받아보니까 가끔 자기 와이프를 겁나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나 봐.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했다고 처남한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촌형이 사촌 동생한테 가끔씩은 어떻다고요? 진짜 증여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집안 내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때도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납세 의무자는 증여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대신 진짜 증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털이야. 아무것도 재산 없어. 전 재산을 사촌 동생에게 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럼 얘는 세금 못 내잖아요. 그때는 이 증여 받은 사람과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내기가 너무 곤란해요. 왜? 아까 우리 교재 114페이지는 그 어마무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이거 봐봐봐. 이거. 어마무시한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이렇게 증여했던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봐서 증여했던 사람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 기술상 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냈다간 아사리판이야. 왜?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려면 문제 지문 자체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요. 대신 이제 시험용으로 하나 간단하게 갈 거, 지금 증여하는 케이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아닌 사람 간에 증여하는 케이스가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갑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3억에 취득을 했다 하십시다. 지금 병이 취득을 한 10억에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해. 그러면 자, 양도세액이 크잖아.
그럼 어떻게? 중간에 바지를 또 내세워. 어떻게?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 현재 시가가 10억인데, 얼마에 이걸 증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매매를 할 때, 매매 가액을 10억인데, 한 7억 정도로 책정을 하는 거야. 다운계약서 비슷하게 쓰는 거야. 을은 바지랑 바지.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눠서 양도소득세를 내겠다 이거야. 그럼 전체 액수를 어떻다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양도차익 2억이다. 통으로 2억일 때하고 이걸 만약에 5명이 나눠서 자 5천만 원, 아니 뭐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할 때 당연히 4번, 5번 내는 게 훨씬 세금을 적게 낸다고.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니까 과세 표준을 작게 잡으면 어떻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쪼개서 세금을 내겠다. 그 얘기는 전체 세금을 낮추겠다라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하셨고,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에서 자,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 이게 뭔 소리냐면 현재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야. 10억. 시가가 얼마? 10억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억인 물건을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을한테 양도를 하면서 거래 가액을 8억으로 했다. 이거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갑소의 부동산이 현재 10억짜리라고요.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을과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이걸 8억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제 9억이 좋겠구나. 9억에 거래했다. 요거 인정 안 한다고요. 왜? 시가의 5% 이상이 되게 되면 좋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보게 된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 이상만 되면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는데 이건 비우십시다. 거의 출제를 할 수가 없고 출제가 된다 한들 맞추기가 곤란한 문제에서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자 25회 때 마지막 나왔던 주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애초에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게 된다. 만약에 5년 경과돼서 5년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경과돼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냥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출제비는 더럽게 떨어지는데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15페이지 관련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 그 얘기죠.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 표준 얘기 이제 나와야 되죠.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 차, 금, 과 이런 순서로 갔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양도 차익 계산했었고요. 두 번째가 양도소득 금액 계산했었고요. 세 번째가 뭐야?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표준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간단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 이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양도차익은요. 자 지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양도차익이 계산되게 되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자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는 금액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은 이것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불렀었고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게 되면 이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 이게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건 간단해요. 내용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 자 일단은 주의하실 게 앞에서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종합소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퇴직소득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그거죠. 자, 다 따로 계산한다. 자, 지금 1년 동안에 퇴직소득 있으면 그거 따로의 과세표준 삼아서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테고, 1년간에 양도소득이 있으면 어떻다? 역시 그거 따로 계산한다. 또 종합소득세는 역시 따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뭔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냐면 저 얘기 있었다. 지금 자 먼저 지금 이제
소득의 종류가 총 8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슈가 됐던 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그래서 우리가 기타소득에서 기억했던 개념은 지상권, 지역권 들어가면 다 기타소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점 사업소득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지상권, 지역권만 없으면 다 사업소득. 점점점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금 지상권, 지역권이 있으면 다 지금 옳은 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편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 지역권이 있어야 되고 점점점 기타 소득이 아니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옳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거기 앞에 지상권, 지역권을 제외한 표현이 들어가면 다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자 그렇게 해서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얘기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세금이 소득세가 3가지가 있게 되는데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별것도 없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해내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실질적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은 지금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계산도 뭐고 너무 단순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뭐 거주자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국민 이 사람은 거주자. 법에서는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어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 이 정도의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부동산 등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등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자 각각 250만 원. 근데 최대 뭐라고요?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경우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것만 이슈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토지의 양도에 따라서 얻은 양도 차익이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도 양도를 했는데 여기서 양도 차익이 또 1,00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다.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1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게 토탈 이제 2,000만 원의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토탈에서 여기서 얼마? 250 뺀 1,750만 원을 뭘로 본다? 바로 지금 이제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각각 250을 빼는 게 아니라 토탈 1년 동안 얼마? 250을 뺀 금액을 바로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게 하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서 자 대신 주식 등은 따로 갔던 거고요. 주식 등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잡혔다. 그러면 거기서 또 250을 빼서 걔도 1,750만 원 각각 계산한다. 그런다 지금 이제 토지에서 한번 거래가 됐다고 해서 250 빼고 건물에서 250을 빼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얼마? 250의 기본 공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본 것처럼 미등기 양도 자산에 있어서는 다 기본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미등기 양도 자산 시험 문제 포인트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었고요. 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 자산이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그럼 이제 양도소득, 차금과 이런 순서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런 게 있었죠. 바로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기본 공제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고 세율은 나중에 70%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별 내용 자체가 없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15페이지 가서 자 바로 지문부터 볼까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따로 있었고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따로 갔었고요. 나머지 6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 합치는 것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등기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본 공제를 받는다 해서 자, 나머지 비사업용 토지는 중요한 거 아니고 저는 지금 이제 비사업용 토지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 문제 중에서 점점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억나세요? 종류가 2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은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을 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해서 감면소득은 없다 해서 그 정도 큰 쟁점 안 되고요. 여러분 교재 거기 이제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서 과세표준 따지는 문제 있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 순서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에다가요. 자, 양도소득세를 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산출세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율을 따지는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는데 환장합니다. 이 세율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런 데 가시면 세율표가 벽에 붙어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조정 대상자, 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주 아사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율을 다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때려 죽여도 가는데 1년 내내 하나만 외우려고 해도 답 안 나와요. 근데 이 망할 놈 자식들이 이게 시험에 낸단 말이야. 이게 세율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맞춰서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 맞춰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이래 가십시다. 자,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토지하고 조정 대상 지역 아닌 지역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자, 바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게 미등기 양도자산 70%죠? 이건 따로 가는 거고 미등기 양도자산 얼마? 70%. 유치해서 잘 내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건물과 토지라고 하는 거 1주택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다시 가볼까요? 자, 주택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1주택 소유자 같으면은 1세대 1주택 국내 수재 9억 이하의 이런 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아예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근데 그것이 9억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면은 일단은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조정 대상 지금 또 세율이 또 증감됩니다. 너무 복잡해요.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자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보유기간 보니까 1년 미만이면 얼마? 40%라고 되어 있고요. 1년 이상이 되면 자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가겠습니다. 고가주택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자 1세대 1주택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차금과 순서에 따라서 과세 표준까지 계산이 되게 되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이 얼마? 40%. 그다음에 1년 이상이 되면 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거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과세 표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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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다. 이거 하고 과세 표준 2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뒤쪽이 워낙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눠서 쪼개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전체적인 세액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월 과세 이런저런 조항들이 법에서 보완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주택은 일단은 40%, 1년 미만일 때 40%라고 하는 거 하나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볼까요? 건물을 보니까 자 1년 미만일 때 50%,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 토지도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1년 미만일 때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준비하고 나머지 찍으셔야 돼. 절대 이걸 다 풀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또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도 있고 변수가 워낙 복잡해.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토지 건물 1년 미만이면 얼마? 50%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얼마? 40%. 주택은 1년 미만일 때는 얼마? 40%.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토지 건물 대비 뭐는 주택은 조금 더 조세 적용이 클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세율을 좀 낮게 책정한다. 그래서 다시 기억할게요. 양도소득세율. 단순하게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 되면 50%,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50%를 세금으로 뜯어내게 된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그 다음에 지금 주택에 있어서는 지금 1년 미만일 때 40%, 1년 미만일 때 40%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17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문제. 이 문제는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지금 우리가 외웠던 것은 토지 건물 1년 미만이 되면 얼마? 50%. 토지 건물 중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40%. 그러면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40%. 이렇게 정리를 드렸죠. 그래서 1번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뭐 조정 대상자는 더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치고 1번 보니까 주택 나와 있죠. 주택. 자, 지금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면 40%보다 작겠죠. 확률상. 1년 미만이면 아까 40%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몰라요. 6에서 42%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죠? 1번은 모르는 거야.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왜냐면 과세 표준별 그 세율을 다 찾아봐야 되니까. 1번 패스. 2번 질문이요. 자,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이것도 모르죠? 알 수 없죠? 아, 우리가 외웠던 건, 자,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얼마? 40%. 이거밖에 안 외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세 표준까지 세율을 쫓아갈 수는 없다고요. 3번 지금 보니까 상가 건물 보유기간 1년 미만이죠? 50%죠? 네, 3번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죠? 이걸,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진다고?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문제 좀 작정을 치고 하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기본 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딱 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 건물은 보유기간이 얼마? 자, 먼저, 1년 미만이 얼마?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얼마? 40%. 그 다음에 주택은 1년 미만이 얼마?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걸 더 이상 그 많은 세율을 쫓아가면서 외운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교재 작업할 때 거의 미쳐버려요. 이 양도소득 세율 파트를 손대게 되면은 이 세율만 몇 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시험에 맞춰서 제가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자, 6개월 보유한 1주택. 자,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이죠? 아니, 1년 미만. 주택 1년 미만 얼마? 40이죠? 100분의 40이다. 6개월 보면 100분의 40이잖아요. 또 50이라니까 다 그렇다고 박수 쳐놓고는 또. 그 다음에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2년 미만이니까 얘는 얼마? 40%가 돼야 되죠? 그죠? 상가나 토지는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40%,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얼마? 40%.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번 지문하고요,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 세 가지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 건물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거나 주택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그 세율은 우리가 때려 죽여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뭐가 있지? 자, 지금 2번 문제 한번 가서 볼까요? 2번 문제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해서 아주 그냥 이거는 그 당시 사실 출제 5, 60이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답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 사실은 이제 억지로 점수를 올려주려고 했던 문제 그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1번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상업용 건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우리도 알 수 있지. 얼마? 40.
이건 알 수 있죠? 2번 지문이요. 보유기간 1년 미만 조합원 입주권. 이건 주택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아까 주택은 얼마? 1년 미만이면 100분의 40이었었죠? 조합원 입주권 똑같은 얘기라고요? 네. 100분의 40. 이 문제를 통해 살 붙이는 거야, 이제. 3번, 이게 답이고. 일단 4번이요. 자, 과세표준 1200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라고 돼 있죠? 이거 모르지? 전혀 알 수 없죠? 과세표준이 얼마 이렇게 나와버리면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보유 기간만 가지고 외웠다고.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보유 기간만 가지고 우리는 외우셨다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건물 100분의 70 맞죠? 그럼 이 문제는 작년 문제를 그전 해 문제를 마스터를 했다고 치면은 대략 어떻게 1번, 2번, 5번은 대충 커버할 수 있죠? 답은 이제 3번을 뽑았던 그런 문제인데 다시 이렇게 가시죠. 이것만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완벽하게 이 답이 3번이 됐는데 이건 뭐뭐 제외 요걸 빼서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 읽어보실 필요 없어.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기억할 게 상가나 토지라고 하는 것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얼마? 50%. 그죠? 그 다음에 상가나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얼마? 40%. 딱 여기까지만. 그걸 뛰어넘는 문제들은 과세 표준 갖고 세율을 묻는 것은 전혀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30회 때 어렵게 나왔는데 결국 3번, 4번 여기 찍는 수밖에 없어.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 돼.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 많은 세율을 다 외울 수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양도소득 세율까지 살펴드렸고 옆에 뭐 총결정세 관련한 질문은 별 필요 없고 잠시 끌었다가 이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납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